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거는요, 이 자연어 처리, 인공지능을 위한 수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런 책이. 이 책에 있는 것 중에 6장,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 그 한 챕터를 정리를 했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처리를 통해서 회사 내에도 뭔가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그래서 원래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라서 정리하는 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 자연어 처리를 잘 모르시는 분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연어 처리가 뭔지 이렇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 중에 TF-IDF가 나와요. 그래서 TF-IDF만 발표하려고 준비한 건 아니라서 하지만 그 뒤쪽에 메인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랑 이후에 강의하는 그 워드투백이랑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자연어 처리라고 하면 자연어가 뭐냐? 이 프로그래밍 언어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쓰는 용어는 사람이 만든 게 사람이 만든 건 만든 거지만 이게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연어라고 합니다. 이 자연어 처리를 하게 되면 번역이나 이메일 자동 분류나 스팸, 뉴스 기사 자동 분류, SNS 추천 광고, 챗봇 뭐 이런 데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자연어 처리로 문서의 카테고리 알아맞히기. 요게 6장에서 그 하나의 프로젝트, 뭐 간단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해서 6장을 진행을 했던 것인데, 요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이 책에서는 학습 데이터로 샘플을 인문, 경제, 과학 쪽에 철학 듣는 밤 1, 기계가 모든 것을 다 하게 될 때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책, 그리고 맛있는 과학 실험, 이런 세 가지 책에 있는 텍스트를 가지고 이제 텍스트 가지고 학습을 한 다음에 걔를 가지고 다른 어떤 문서가 왔을 때 얘는 인문 쪽이야, 얘는 경제 쪽이야, 이렇게 이제 분류하는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서 글을 읽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글을 읽는다. 글을 읽는다라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는 글을 읽지만 단어를 식별하고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고 그 속에 있는 의미를 이해한 다음에 또 심지어는 연상되는 여러 가지 정보까지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글을 읽는 프로세스로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익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컴퓨터가 자연어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단어를 식별하고 구조를 파악하고 의미를 이해하는 이런 과정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글을 읽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아웃풋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카테고리 판별기, 아까 이거 세 가지 중에 어떤 카테고리냐라고 판단하는 건데 세 개니까 무작위로 판단하면 33%고요. 요거보다 높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책에서는 목표를 자연은 어떻게 다루냐, 또 특징 추출과 학습 과정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정답률은 어떤 수준으로 체크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데이터셋은 아까 얘기했는데 이런 데이터셋 뭐 앞에 처음에는 3개를 말씀드렸는데 6.2절에 와서는 이렇게 많은 데이터셋을 학습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40KB, 341KB, 404KB 요 정도 데이터량이면 그 많은 데이터량은 아니죠. 근데 요 정도 가지고 학습을 시킬 거예요. 시켜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책을 가지고 어떤 카테고리다 이거를 나오게 할 겁니다. 작동 원리는 아까 단어를 먼저 이해한 다음에 구조를 파악하고 의미를 찾아낸댔잖아요. 그래서 처리 과정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처리 과정을 요거를 조금 더 용어로 디테일하게 보면 먼저 자연어의 덩어리를 단어 수준으로 잘게 쪼갭니다. 그걸 형태소 분석이라고 그래요. 형태소 분석은 의미를 갖는 최소 단위가 형태소인데요. 우리는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공부한다. 이렇게. 근데 영어는 사실은 이게 나눌 것도 없어요. 이렇게 자르면 되니까. 영어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은 잘 잘라야 돼요. 요 밑에 거는 잘못 분해한 건데 우리, 는인, 공지, 능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잘라야 의미를 잘 분석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잘 자르려면 어떤 기준으로 자르냐? 그래서 언어의 사전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제시가 됩니다. 또 하나는 다 잘랐어요. 이렇게 위에처럼 다 잘랐을 때, 이렇게 잘랐을 때 어떤 부분이 주어고 어떤 부분이 수어냐를 잘 파악해야 우리가 그 의미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구냐, 뭐 일반 명사냐, 조사냐 이런 것들 사실 다 태깅을 해야 요것들이 어떤 놈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컴퓨터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이 의미나 특징을 찾아내는 건데 이게 가장 어려운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의도라고 하는 거는 글에 드러나 있지 않잖아요. 숨어 있잖아요. 그리고 글의 주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벡터라고 하는 공간에 넣어서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카테고리냐 했을 때는 그 카테고리에 비슷한 단어들이나 비슷한 용어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쪽이면 그 카테고리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 결국은 어떤 게 유사하냐라고 하는 것으로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벡터 공간에서 벡터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하기 위한 방법 중에 N그램 분석이라고 제시되었던 것이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하는 건데 N그램 분석은 사전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르는 방법이라서. 음절 단위다. 그러면 3개라고 치면 우리는, 리는 공백, 는 공백인, 공백인공, 인공지, 공지능 이런 식으로 3글자씩 잘라서 요 단어가 의미하는 거, 요 단어가 뭐 어떤 거에 속하냐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어절 단위로 자르는 것도 있어요. 우리는 인공지능을 만들기,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공부한다. 이렇게 3개로 잘라서 요거를 한 단위로 해서 이제 분석하는 것을 말이야. N그램의 장점은 사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전이 필요 없으니까 그냥 잘라서 보면 돼요. 근데 문제는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단어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 이름이나 전문 용어나 신조어, 약어 이런 것들은 혹 심지어 오타 같은 것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전만 가지고 하려고 했을 때는 뭐 없는 것들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N그램만 했을 때는 사전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빠르긴 한데 속도도 빠르고 사전도 필요 없는데 너무 단순화 시켜가지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것 잘못 자르면 천국과 제공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N그램 분석으로 접근하지 않고 사전 형태소 이쪽으로 접근을 합니다. 6-4장 문장에서 품사를 분석하기입니다. 아까 먼저 단어를 잘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형태소 분석을 위해서 단어를 잘 자르는 방법으로 N그램도 설명을 드렸는데 뭐 띄어쓰기 이런 것들 잘 나눠서 형태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카테고리는 사전에 없는 단어가 많지 않다. 이게 뭐지? 일반적인 카테고리 사전에 없는 단어는 많지 않다. 사전에 대부분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여기 책에서는 미캡이라고 하는 일본의 교토대학과 NTT 기초연구소에서 공동 개발한 미캡이라고 하는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진행을 했어요. 한국어 버전은 은전한입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캡코라고 하는 요게 오픈소스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 사이트를 통해서 설치를 하고 실행을 해봤어요. 그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 사이트 지금 이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거에는 오늘 아침에 PDF로 올려드렸죠. 요거 보시면 돼요. 요 밑에 있는 거 너무 길어져 가지고 생략했는데 요거는 강의 끝난 다음에 다 열어서 같이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설명드린 거 뭐 어떻게 따라오셨을 거예요. 형태에서 분석하는 거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죠. 요거를 제가 이렇게 이거 지금 할 건 아니니까 미캡 코 딕셔너리 하고 하는데 여기 한번 가볼게요. 네. 요거는 네 제가
책에서 뭐 미캡코랑 미캡코 딕셔너리 이런 거 설치하면 된다라고 해서 책에 나온 대로 해봤어요. 그랬더니 안 돼요.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오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 구글링하면 나오죠. 여기에서 여기 계신 분이 이거 해보면 똑같이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생겨서 밑에 요런 요 세 가지 방법들 다 해서 요거까지 봤습니다. 그 과정을 하는 거는 잠깐 보여드리면 요거예요. 설치라고 제가 메모를 달아놨는데 좀 안 보이죠? 이 한 판에다 다 연결시켜놨군요. 네. 이 보면 PIP 인스톨 이게 코리아 NLPY예요. NLP 파이썬. 그래서 NLP니까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자연어 처리입니다. 한국 자연어 처리 파이썬 모듈이고 요거를 이렇게 하면 모듈을 다운 받을 수 있어요. 다운 다 받아요. 다 받고 나면 알아서 다 설치됩니다. 이렇게 설치가 되고 다운로드 다 받고 잘 됐네요. 예. 잘 돼서 이제 잘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마지막에 여기 PIP 리스트 하면 설치된 목록을 볼 수 있어요. 거기에 KONLPY 얘가 보여요. 보여서 실제로 한번 볼까요? 크게. 뭐야? 제가 이걸 자주 써서 그냥 해놨어요. 지금은 요 과정은 다음에 뭐 권건우 대표님이 한번 설명을 하실 텐데 저희가 주피터 노트북을 띄웠던 GPU를 쓸 수 있는 파이썬 3.7 버전의 가상 환경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제가 진행을 해서 여기 들어온 거고요. 네, GPU 라이브러리 설치하는 건 다음 주에 김정수 팀장이 발표할 겁니다. 우리 권명기 부장님 요청하셔가지고 GPU 설치하는 게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어서 다음 주에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많이 안 보여드렸지만 그냥 PIP 인스톨 KONLPY 엔터 치면은 쫙 설치된다는 거예요. 설치된 후의 모습이 PIP 리스트 이렇게 치면 이게 나온다는 거고요. 여기에 목록에 KONLPY가 있잖아요. 그래서 잘 됐구나 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나와 있는 명령어대로 해봤어요. 그랬더니 오류가 난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들 사실 오류가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접근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다 했어요. 이거 하고 나면 결과가 예. 문장을 잘 이렇게 형태에서 분석해서 뜯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건가요? 네. 그래서 그거를 실제 실행은 이거는 실행이고 저 여기다가 우리 거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미캡을 임포트해서 형태소 분석하다. 이게 KONLP의 태그에서 미캡을 임포트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그 모듈을 쓸 수가 있어요. 거기에 요 함수로 요 메소드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요걸 딱 치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것들을 잘 분류해서 이거 뭐 명사다. 얘는 조사다. 뭐 이런 표시를 다 해서 해놓았습니다. 이거 사용하면 한글도 이제 여기 돌리기만 하면 정확하게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렇죠. 분류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공부한다. 아까 그 사례도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밑에는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책은 이렇게 진행하고 이렇게 에코 해서 하고 미캡 이쪽에 뭐 집어넣어라 해서 하니까 더 자세하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요게 이런 데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는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공부한다. 요거를 요 모듈에다가 집어넣었더니 우리는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공부한다. 이거 다 분류가 돼서 잘 잘라줬어요. 그래서 자르는 거에 대한 고민은 일단 해결이 됐다.
요거 가지고서 하면 우리가 뭐 어떤 자연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자를 때 도움이 되겠다. 필요한 거는 미캡이라는 거 하고 PY. PY 그거만 네. 필요한 거예요? 그럼 다 자를 수 있다 한글도? NLPY에 미캡이 있어요. 네, NLPY면 그러면 그죠? 요거만 하면 설치하면 되는 거네? 그게 여기에요. 코리아 NLPY 여기에서 여기 시킨 대로 다 하면 돼요. 시킨 대로 하면 되는데 시킨 대로 했더니 안 되더라. 안 돼서 오류가 난 부분 조치했다. 오케이. 그래서 했다 이 얘기고요. 그래서 뭐 해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형태소 분석해서 잘 나왔다. 다 맞는 건 아니다. 근데 간장 공장 공장장 이런 극한의 이런 문장을 집어넣으면 여기 그래요? 장공 장장 여기 잘 못 잘랐죠. 완벽하지 않죠. 앞에는 간장 공장 공장장 다 잘 잘랐는데 밑에는 장 공장 잘 못 잘랐어요. 완벽하진 않다. 하지만 대부분은 맞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나온지 알겠죠? 지금 그 오픈 소스를 써서 형태소 분석하는 거에 우리가 허들을 넘었어요. 지금 넘었고 잘 자르는 거와 그 단어가 명산지, 조산지 뭐 이런 것들도 다 분석이 돼 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어떤 통계적인 기법으로 접근하면 돼요. 단어를 그 다음 단원이 단어 필터링 하는 건데 앞에서 잘 잘랐다고 쳐요. 근데 스톱워드라는 게 있어요. 스톱워드는 불용어라고 그래요. 사용하지 않는 단어. 우리가 검색할 때 사용하지 않는 단어. 예를 들면 영어로 치면 그 뭐 어나 더 이런 애들은 사실은 검색할 때 쓰진 않잖아요. 근데 그런 단어들 한번 볼까요? 한국어에는 이런 게 있어요. 에서, 를, 는, 어부, 더, 에이 뭐 이런 것들은 우리 검색해서 쓰지 않으니까 이런 애들이 아까 조사로 해서 우리가 뭐 통계를 수집하고 할 때 걔네들이 들어가면 어는 엄청 많이 나오겠죠. 를도 엄청 많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막 왜곡을 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불필요한 거라도 빼버려라. 빼고 시작하는 게 좋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잘 잘랐고 단어를 잘 잘랐고 조사 그래서 관계까지 알았어요. 관계까지 알았는데 이제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서 세 번째죠. 벡터에다 우리가 집어넣어요. 벡터를 집어넣을 때 전에도 여러 번 뭐 이번 이 연구의 시간에 발표가 됐었는데 BOW라고 Back of Words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와요. 글의 특징을 벡터화한 예. 책에 있는 거 그냥 사진 찍어서 캡처를 했어요. 예를 들면 벡터라는 게 뭐냐 이렇게 숫자화 시키는 걸 말해요. 숫자화 시키는데 2개가 있으면 2차원 벡터고 3개가 있으면 3차원 벡터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법칙, 사상, 가설 이렇게 했는데 과학자가 쓴 글에서는 법칙이 200이 나왔다. 숫자가. 그리고 인문학자 썼을 땐 거기가 20이 나오고 사상이 200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그 인문 쪽의 글이구나. 얘는 과학 쪽의 글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숫자만 보고도. 이렇게 숫자화 시키는 게 벡터화 한다는 거예요. 벡터화를 시키게 되면 이렇게 3차원일 때는 이렇게 구별이 돼서 코사인 유사도 이거는 각도 가지고서 유사한지를 판단하는 건데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뭐 파악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3개 반 했는데 사실은 미캡 코 딕셔너리는 80만 개가 있어요. 그럼 80만 개 차원이에요. 요 차원이 80만 개예요. 80만 개면 사람의 영역이 아니죠. 컴퓨터한테 일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아무튼 이렇게 벡터화를 시킨다. 뭐 어떻게 시킬 거냐? 그게 이제 Back of Words 요거는 단어와 출연 횟수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얘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쭉 쓰는 여기에 어나 더 이런 거 뺀다고 그랬죠. 근데 일단은 빼지 않고 그냥 해볼게요. 이런 단어를 쭉 만들어 놓고 요거는 아까 형태소 분석에서 만들어졌어요. 걔를 가지고 어떤 문장에서 몇 번 나왔냐 이것들 다 카운트를 해서 써놓은 거예요. 이게 과학적 카테고리에 있는 것들 쭉 학습시키면서 써놓고 인문학자 쭉 써놓고 하다 보면 이런 숫자가 나오겠죠. 그러면 80만 차원의 Back of Words 벡터가 나오는 거예요. 벡터화를 하면 사칙 연산이 가능해요. 사칙 연산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얘가 얘랑 비슷하냐. 그럼 비슷한 거는 빼보면 차이가 적은 거 이러면 비슷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비교도 할 수 있고 한다는 거죠. 단어 벡터로 만드는 거는 단순하게 카운트를 해서 만들 수 있다. 그 백 오브 워드를 만들 때 그 인풋을 뭐 어떤 소설 한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벡터화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새로운 뭐 해가지고 학습을 추가적으로 여기. 계속 넣어서 이 책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벡터화 시킨 거예요. 책들 넣어서 예. 이 책에 있는 문장들을 다 넣어서. 그러면 이 책에 있는 문장들의 단어의 어떤 문맥의 의미가 저 벡터에 반영되는 구조인가요? 문맥의 의미까지는 아니고 예. 지금은 통계니까 예. 카운트만 한 거니까. 카운트만. 예. 예. 하지만 그 글이 많이 나온 거, 어떤 단어들이 많이 나온 건 얘가 인문 쪽이냐, 이거는 의미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 말이 철학에 대한 거냐, 철학이 얘가 맞다는 얘기냐, 틀리다는 얘기냐까지는 우리가 모르고 지금 우리는 카테고리를 나누는 요 정도까지만 해보는 실습이에요. 빈도수. 그렇죠, 빈도수. 밑에까지 했고 이제 가중치를 주는 거예요. 이제 단어 벡터에다 가중치를 두는데 6.7장은 이렇게 나와요. TF-IDF. 이제 TF-IDF가 나와요. 아까 단어를 형태소 분석해서 나눴고 그 단어가 카운트, 몇 번 출현했는지를 카운트해서 벡터를 만들었어요. 너무 1차원적이죠. 여기에는 그냥 단어가 많이 나온 것들만 집어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나 더나 이런 불용어도 다 카운트가 됐어요. 그리고 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장에서는 가중치를 줘보는 거예요. 가중치 부여는 정책이 있겠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좀 써봤는데 특정 카테고리에 속하는 글들은 자주 쓰이는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법칙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 특징어라고 그래요. 특징어를 만나면 얘는 카테고리 추정하는데 도움이 돼요. 법칙이 나왔다. 이게 인문 쪽에도 나오긴 하겠지만 과학 쪽에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사상이란 단어는 과학 쪽에 나오긴 하겠지만 인문 쪽에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런 특징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뽑아내면 카테고리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그런데 쉽지 않다. 너무 다양하고 너무 다른 곳에도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문체 같은 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중치를 부여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튼 특징어는 찾아야 되는데 특징어로 보면 중요도가 높을 것 같은 특징어가 있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특징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만 특징어가 있는 게 아니죠. 얘는 이런 분야에서는 안 나올 거야. 좀 드물게 나올 거야.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다 특징어가 될 수 있죠. 가중치 행렬로 아까 나왔던 BOW에 나왔는 숫자를 우리가 조정을 해줄 거예요. 고정을 해줄 건데 가중치를 고정해 줄 텐데 예를 들면 출현 횟수랑 가중치 행렬을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특징을 보다 잘 표현할 수 있는 벡터를 만들어낼 거예요. 이렇게 이 과정을 TF-IDF를 사용해서 만들 겁니다. TF는 뭐냐? TF는 단어의 출현 빈도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특정 단어가 문서 안에서 얼마나 자주 나오느냐. 여기는 문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문서와 문장이 약간 혼용돼서 쓰이긴 했어요.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장. 특정 단어가 문장 안에서 그러니까 문장의 묶음이 문서일 테니까 그러면 그 문서라고 다시 말해볼게요. 그 문서 안에서 얼마나 자주 나오냐. 한 책이라고 하면 그 책에는 문장이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 그 중에 특정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냐. 이런 얘기요. 이게 이제 단어의 출현 빈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그러면 총 단어 개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는 단어라고 썼는데 다른 쪽에서는 토큰이라고 해요. 토큰은 단어랑 토큰이 더 정확한 의미 같아요. 잘랐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학교에 간다라고 하면 나는 학교에 간다. 이거를 이제 단어로 보면 세 개의 단어고 세 개의 토큰이 될 텐데 아니죠. 거의 조사도 있고 하니까 이게 좀 달라지겠죠. 근데 이 단어가 하나의 토큰이 한 문장에 두세 번만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를 그냥 한 단어로 치는 게 아니고 3개의 토큰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출현 빈도가 있고 총 토큰의 개수 요게 있고 요 2개를 가지고 TF를 만들어요. 단순하게 몇 분의 몇 분모분의 분자 하면 TF가 나오는 거예요. 예시는 이래요. 10,000개로 나누어진 문서가 있어요. 10,000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서. 그 중에 특정 단어가 120번 출현을 했다라고 하면 그냥 숫자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TF예요. Term Frequency. 단어가 빈도, 단어 빈도, 출현 빈도. 그러면 IDF는 뭐냐? IDF는 아까 요거. 아니, 요건 아니구나. 요런 개념이에요. 단어의 희소성을 나타내는 지표. 특정 단어가 전체 문서상에서 얼마나 자주 나오지 않느냐. 그럼 희소하다는 얘기는 여기에 이제 클로드 셰넌의 정보 이론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 희소하다는 얘기는 그게 나오면 그 카테고리의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가 많이 나오면 그 카테고리의 확률이 높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희소한 게 한 번이라도 나오면 그거는 그거일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게 이제 IDF인데 요건 어떻게 구하냐? 요거는 공식이 전체 문장으로 포함한 문장을 나눠요. 거기에 마이너스, 그래서 인버스를 해요. 역수를 취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마이너스, 로그 마이너스는 이제 분모를 바꾸면 되죠. 그래서 요거 여기 DF라고 써야 되는데 D라고 써. D분의 D 하니까 이상하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 특정 문장의 개수가 1000개인데 특정 단어가 100개의 문장에서 출현했다라고 하면 아까 요거 1000분의 100이 아니고 반대로 100분의 1000. 그래서 로그 10은 1이다. 얘는 IDF를 숫자를 1로 주는 거죠. 아까 TF는 0.012가 나왔어요.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TF와 IDF를 여기 보면 또 쓸 때는 이렇게 써요. TF-IDF라고 쓰지만 요거는 TF 곱하기 IDF를 말해요. 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2개를 그냥 곱한다. 이 2개를 요거와 요거를 곱한다. 요게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온 것을 가중치행렬로 쓰겠다 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출현 빈도와 희소성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가중치가 나오는 거죠. 그 가중치를 아까 처음에 나왔던 BOW에다가 곱해줘서 특징을 보다 잘 표현할 수 있는 벡터로 아이폰님은 이름을 안 쓰셨네. 아무튼 표현한다 이겁니다.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예요. 문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해시계는 매우 단순한 장치다. 땅에 막대기 하나만 꽂으면 원시적 형태의 해시계가 뚝딱 완성된다. 쭉쭉쭉쭉 해서 지구의 공전 속도가 일정하지 않은 탓도 있고 서머타임 제도 때문이기도 하다. 라고 하는 문서가 있어요. 여기 거를 요거를 실제로 문장을 이렇게 잘라보면 마침표로 끝나는 10개의 문장이 나왔어요. 10개의 문장이 나왔는데 그 중에 전체 단어 개수, 토큰 개수입니다. 196개예요. 이거 다 잘라보면. 단어의 종류는 109개예요. 문장의 개수는 아까 10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해시계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 이거 텀이라고 하죠. 단어는 5번이 사용됐어요. 근데 문장도 5개 사용됐어요. 요 지금 5개 문장을 제가 써놨는데 문장마다 한 번씩 나와가지고 여기 5번 사용됐고 5문장에 나온 거예요. 그럼 요런 그 통계를 가지고 TF IDF를 구하면 TF 요거 계산하고 IDF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서 2개를 곱하면 0.007525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는 하가 해시계지 않다 그림자의를 밑에도 쭉쭉쭉 나오지만 요것은 단어가 8번 출현했고 문장의 개수는 10개 중에 7번 나왔고 7개의 문장에서 나왔고 TF 구하면 이거고 IDF 구하면 이거고 TF IDF 구하면 0.006일이에요. 요런 데이터가 요 단어의 요 토큰에 대해서 TF IDF가 다 나오겠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수치가 이 출현 횟수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려고 했던 것보다는 좀 더 빈도와 혹은 희소성까지 표현한 요 수치로 표현이 된 겁니다. 요 수치로 표현된 벡터를 우리가 구한 거예요. 이건 뭐지? 저기 예전보다 훨씬 더 이해가 많이 됐습니다. 네. 근데 저기 뭐야, 저 수학을 잘 못해가지고 그 TF까지는 따라가는데 IDF를 약간 지금 for instance 했었잖아요. 예, 여기 예제? 요 예제를 가지고 IDF로 한번 설명을. 예제? 그거 설명한 게 이거예요. 네. 이게 지금 D, 이거 원래 IDF는 이렇게 표현하되고 있죠? 마이너스의 로그 D 나누기 D예요. 이게 DF고 뭐 이렇게 되는데 D라고 할게요. 인버스 된 거예요. 이게 전체 문장, 여기 D가 전체 문장, 대문자 D가 전체 문장. 문장의 개수? 문장의 개수 10개. 10개. 소문자 D가 그 단어가 쓰여진 문장. 그래서 5개. 네, 그래서 그거 10분의 5잖아요. 그 2분의 1이 되고 그거를 로그를 취했고 하이픈이니까 로그를 거꾸로 하면 요게 돼요. 마이너스 로그는 요거예요. 분모와 분자가 바뀌는. 요거를 숫자가 2가 되겠죠? 로그 2를 계산기를 두들기면 0.0301이 나와요. 계산기를 두들겨야 돼요. 이거 구하는 방식이 없죠. 그러니까 그는 방금 수식적으로 설명한 거고. 네. 그 앞부분에 보면 뭐 희소성. 뭐 그거를 의미론적으로 한번. 의미론적으로 그러니까 전체 10개의 문장 중에 5번의 문장에서 나왔다. 그거 표현한 거라니까. IDF가. 10개의 문장. 어떤 단어는 해식이라는 단어가 해식이라는 단어는 5번 나왔다. 근데 5번 나와서 희소하다? 아니요. 5번 나온 희소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2분의 1의 희소성 갖고 있는 거죠. 루나님, 제가 약간 첨언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약간 컨셉이 몇 개가 좀 헷갈리게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첫 번째 그냥 맨 앞에서부터 백오브 워드라고 이제 했을 때 그 가방은 뭘 의미할까요? 그 가방은 이제 사실은 우리의 목적은 그 태스크의 목적은 이제 문서가 이게 과학 문서야, 이게 법률 문서야 이런 걸 나누고 싶잖아요. 네. 하나의 문서는 어떤 컨셉으로 보면 이거는 문서 하나는 가방이야. 그 가방 안에 들어있는 거는 우리가 뭐 가방 안에 우리 그 지갑도 넣고 하지만은 얘는 단어들만 들어있는 가방이야, 문서는. 그럼 요 가방하고 저 가방은 구분할 수 있겠니? 그런 태스크로 일단 접근을 이제 하기 위해서 그 각 문서는 단어가 들어있는 가방이라는 컨셉으로 일단 들어온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TF라는 게 그냥 가방이라는 컨셉은 그럼 그냥 그 상태에서는 가방을 비교하는 거는 요 가방 안에는 법률 요게 10개 들어있고 사상 5개 들어있고 그다음 뭐 다른 게 몇 개 들어있고 저 가방은 법률이 1000개 들어있고 사상이 20개 들어있고 다른 가방이잖아요. 그 상태에서 가방 안에 들어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문서는 달라요. 좋아요. 다만 이제 그 비율에 따라서 이게 뭐 그 문서인지 과학적 문서인지를 볼 수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텀 프리퀀시로 이제 넘어오면서 사실 텀 프리퀀시가 결국 단어를 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워드에서 카운트한 거는 똑같긴 해요. 근데 다만 우리가 이제 그 딥러닝에서도 그렇고 머신러닝에서도 그렇고 숫자가 커지면은 계산도 커지고 괜히 귀찮아지잖아요. 그래서 얘를 노멀라이제이션 개념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이 문서의 단어는 1000개인데 그 중에 이제 그 사상이라는 단어가 이제 10번 나왔어, 뭐 100번 나왔어. 그럼 0.1, 사상은 0.1, 사상축으로는. 그 다음에 법률은 단어 1000개 중에 900개가 나왔어. 그럼 0.9, 법률 쪽은. 그래서 숫자로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해준다 이거죠. 우리가 딥러닝에서도 노멀라이제이션 많이 했죠. 항상 그 머신러닝에서 숫자를 이제 키우는 큰 숫자보다는 작은 숫자로 해서 이제 그
어느 정도 키 맞춤을 해줘야 이제 뭐가 되니까. 그럼 각 문서들은 어떻게 될 거냐면 그 상태에서는 법률 축으로는 0.1, 사상 축으로는 0.9 어떤 문서는 그렇고, 그 다음에 다른 문서, 다른 가방은 이제 법률적으로 0.3, 그 사상 축으로는 0.5 뭐 그런 식으로 될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게, 그러면 카운트만 갖고도 사실 문서는 비교는 할 수는 있어요. 적어도. 근데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각 단어의 이제 중요도를 이제 좀 넣자는 개념이 IDF고, 단어의 중요도. 근데 우리의 목적을 이제 다시 생각해 보면은 목적에 따라서 중요도를 판정하잖아요. 우리 목적이 막 그냥 그 각 문서를 비교하는 거라면 뭐 그 상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는 군을 비교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뭐죠? 이게 인문서적이야, 자연계서적이야, 이걸 비교를 하고 싶다 이거죠. 그러면 인문서적이 하고 자연서적, 그러니까 인문서적이나 자연서적 공통으로 나오는 단어는 비교의 대상이 잘 안 될 거예요. 왜냐면 뭐 양쪽 그 걔는 구분자가 별로 안 되니까. 인문서적에도 이제 뭘까, 그 양쪽 다 나오는 단어가 뭐가 있나요? 생각 뭐 그런 게 있나? 인문서적에도 생각, 자연서적 생각이 네. 비슷하게 나온다. 그럼 얘는 그룹을 우리가 하는 태스크에선 별로 안 중요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단어에 우리가 점수를 더 주고 싶어요. 중요한 단어에 비교가 되는 중요한 단어의 키 차이를 많이 내고 싶어요. 그 키 차이가 웨이트에 대한 거고, 그게 이제 인버스 다큐멘트 프리퀀시인데, 여기서부터 조금 요 설명이 헷갈리게 돼버리는 것 같은데, 지금 요거를 이제 한번 보여주시면은, IDF를 보여주시면서 한 문서 안에서 이제 문장의 개수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버리니까. 그런데 우리는 문장의 차이를 비교할 게 아니라 문서의 차이를 비교할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상이라는 단어는 인문 쪽에 문서가 뭐 5개 있고 자연 쪽에 문서가 5개 있어요. 사상이라는 단어는 인문 쪽 문서 5개는 다 나왔어. 자연 쪽 문서에 안 나왔어. 그럼 얘는 비교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 태스크. 근데 만약에 우리가 문장의 차이를 비교할 거라면은 지금 같은 방식은 맞아요. 문장이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얘들이 다른 문장이야라는 걸 비교하고 싶으면 IDF를 이렇게 구하는 게 맞는데, 문서의 이제 차이를 비교한다는 거는 그 단어가 첫 번째 문서에 나왔어? 두 번째 문서에 안 나왔어? 세 번째 문서에 안 나왔어? 그런 식의 문서의 개수를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문서에 희박하게 나오는 놈은 문서 부분에 영향력이 클 거야 라는 가정이에요. 예. 그럼 문서가 100개 있는데 그 중에 10개의 문서에 나왔어. 그러면은 뒤집으면은 이제 10분의 100이잖아요. 100 나누면 10이니까 얘는 이제 희소성이 있는 단어네. 근데 100개 문서에 다 나온 단어가 있어요. 문장이 아니고 문서입니다. 지금 가방 100개 문서에 다 나온 단어가 있어요. 그럼 100분의 100이니까 1밖에 안 돼. 얘는 그 문서를 구분하는데 별로 의미가 없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뒤집었을 때 문제는 뭐냐면 얘가 또 숫자가 커져. 100개의 문서에서 10개만 나왔어. 그럼 10분의 100이니까 이제 10이 돼버리잖아. 숫자들이 커요. 그럼 숫자를 줄이는 역할로 앞에 로그를 붙여요. 뒤집은, 그러니까 인버스 다큐먼트 프리퀀시에다가 로그를 써주면 이제 다시 그 크기가 줄어드니까. 우리는 머신러닝에서는 큰 숫자를 하기보단 작은 숫자를 이제 하는 게 이제 좀 계산도 편하고 좋다 그랬죠. 그래서 앞에 로그를 붙였어요. 어쨌든 우리가 하는 태스크에서는 문서 단위로 이제 한 거고, 그 두 개를 곱하면은, 자, 우리는 그 텀 프리퀀시 단어가 몇 개 나왔는지를 받고 각 단어의 그 웨이트를 준 IDF를 곱하는 경우 이제 각 문서가 차지하는 공간에서 차지하는 벡터가 나오는 거죠. 그 벡터 사이의 거리를 재면은 이 문서의 거리가 될 거야 라는 가정인 거죠. 거리가 멀리 떨어진 놈은 서로 다른 이제 종류의 문서야. 비슷한 인문계는 인문계끼리의 이제 벡터 공간에서 모여 있을 거고, 자연계는 자연계끼리 모여 있을 거야 라는 가정까지 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 설명을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로그를 붙이는 거였겠네요. 그죠? 그 로그가 붙인 이유는 조금 전에 그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로고 붙이는 그거는 이제 그 약간 부수적인 거고요. 중요한 네, 거는 그렇죠. 지금 그 IDF를 구하는 방식에 있어서 설명이 이 문장으로 문장이냐 문서냐. 예. 예. 그래서 저도 이거 보면서 이 책이요. 이 책을 보면서 그 부분이 헷갈렸었던 부분인데, 저는 그래서 헷갈린 부분을 어떻게 정리했냐면, 여기에서 수많은 데이터, 문서들을 다 확보하고서 한 게 아니고, 예제로 주어진 것이 요거란 말이죠. 10개의 문장이 되어 있는 요 텍스트를 그래서 하나의 문장을 하나의 문서다라고 지금 보고서 예제를 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네. 때문에 사실은 실제 태스크하고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아, 원래 네네. 하려는 거는 이제 문서, 아까 그 자연계 문서, 인문계 문서에서 그 문서 개수가 되면서 IDF가 나와야 되는데, 이 문장 갖고 IDF를 설명하는 순간 문장은 문장끼리의 차이를 비교하겠다는 거니? 라는 그걸로 바뀌어 버리는 것 같아요. 네. 네네. 문서가 맞습니다. 문서 맞는데 이 예제는 이렇게 문장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출연한 문장 개수로 카운트가 되고 있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거 감안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여기까지 구했다고 아까 요렇게 방식을 해서 구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인문 경제 과학 카테고리에서 TF가 가장 큰 상위 10위를 보니까 요렇게 됐대요. 인문 쪽의 책에서는 요런 단어들이 TF가 가장 컸다. 좀 차이가 나죠? 예, 과학 쪽이랑 경제 쪽이랑 인문 쪽에 단어의 차이가 좀 있네요. 그리고 이제 문서를 분류하기로 들어갑니다. 6.8장, 6.9장까지 있어요. 6.7장이 단어 벡터의 가중치 주기에서 TF, IDF가 나왔고요. TF는 단어의 빈도, IDF는 그 문장의 희소성, 단어가 등장한 문장의 희소성, 그 희소 벡터를 구한 거였죠. 그 두 개를 같이 곱해서 웨이트가 들어간 이 TF, IDF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고서 제가 네네.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그 용어, 항상 어떤 걸 공부할 때 용어의 의미를 연관시켜서 기억하면 오래 갔는데, 그냥 TF는 텀 프리퀀시, 단어의 프리퀀시고, DF잖아요. I를 빼고 DF는 더큐먼트의 프리퀀시예요. 문서의 프리퀀시고, 그걸 뒤집었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기 아까 얘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앞에 텀 프리퀀시의 설명은 오케이인데 다큐먼트 프리퀀시를 이제 약간 하면서 그 다큐먼트를 문장으로 보느냐 문서로 보느냐, 원래는 이제 지금 같은 문서를 봐야 되는 거고, 여기 화면을 약간만 내려봐 주시겠어요? 아, 네네. 저기 단어 나온 거 아니 내린다는 게 밑으로. 밑으로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IDF, 여기 좋습니다. 여기서 IDF가 클 것 같은 단어가 뭐가 있나요? 밑에서요. 예, 여기 보시면은 자동화, 그렇죠. 다른 인문이나 과학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좀 단어가 좀 작아서 뭐 서로 나온 게 잘 겹치는 게 별로 없긴 하네요. 예, 겹치는 게 공부. 없다 보니까 IDF가 이제 다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인문 쪽에서는 결혼이 많이 나오긴 했고, 경제에서는 결혼이 여기 리스트가 없기 때문에 아마 결혼은 이제 인문 쪽에 영향을 받아서 IDF가 제법 높을 거예요. 그 다음에 기억, 여기 겹치는 게 거의 잘 안 나오나? 좀 밑으로 가면 더 겹치겠죠. 밑에서 겹치는 놈들은 IDF 값이 좀 작아질 거예요. 네, 여기까지. 그렇죠. 예, 제가, 그러니까 결혼이란 게 경제 쪽에서 나왔다 그러면 예, IDF 높을 거 아닙니까? 예. 예, TF에서는 아주 낮겠지만. 인문 쪽의 TF는 거기서 높겠죠. 그 단어는. 예. 어쨌든 여기까지. 네네네. 그래서 지금 하나는 빈도수라서 빈도수는 많이 나온 거였고, IDF는 희소성이라서 적게 나온 거에 대한 가중치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같이 고려해서 TF, IDF가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가중치까지 받고
문서를 분류하기로 실제 들어가 봅니다. 문서 분류하기는 가중치까지 구했던 그 벡터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류할 때 문서의 유사도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책에서는 유클리드 디스턴스, 또 코사인 시뮬레리티 유사도, 또 로지스틱 회귀 이런 것들을 써서 문서 유사도를 판단한다. 우리는 그렇게 좀 표현을 했습니다. 그 중에 요 책에서는 로지스틱 회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했어요.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냐 이런 거를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는 거죠. 법칙에 대한 거 이렇게 인문학자 쓴 이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철학자가 쓴 글이 딱 나왔다. 이거를 딱 대입했을 때는 이쪽에 가깝냐 저쪽에 가깝냐 그거에 대한 것을 로지스틱 회귀로 차이가 어느 쪽이 더 맞을 확률이 높냐라고 봤을 때 철학자가 쓴 글이 인문학자 쪽에 많이 나올 수 있고 숫자가 높거나 과학자 쪽에 높거나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랬을 때 판단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로지스틱 회귀는 데이터 사이언스 스쿨.net 엄청난 사이트더라고요. 네, 로지스틱 회귀 많은데 여기 있는 거 제가 메뉴에 다 봤는데 와 엄청난 사이트. 이거 가지고 공부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로지스틱 회귀에 대한 거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캡처한 거예요. 로지스틱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하이퍼볼릭 탄젠트 이렇게 생겼어요. 오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더하기는 뭐죠? 그림. 그래서 지금 이 함수를 보여드리는 거는 로지스틱 함수 이렇게 표현된 거는 지금 보면은 빨간색이 로지스틱 함수예요. 그래프예요. 0과 1 사이에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차 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표현된 건데 얘는 지금 점선으로 조그만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거의 뭐 하이퍼볼릭 탄젠트랑 비슷하네. 얘 왜 썼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 중에 우리는 로지스틱 함수 가지고 판단할 거다. 로지스틱 함수 가지고 판단할 거다. 그러면 로지스틱 함수에서는 여기 요 z값, 요 z값이 여기는 x라고 표현됐지만 이거 z값이겠죠. z값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숫자가 0에 가깝냐 혹은 1에 가깝냐를 가지고 얘는 A야, 얘는 B야 이렇게 판단하게 될 겁니다. 로지스틱 함수. 이것도 설명이 그쪽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여기서 나와 있는 요거 쓴 거예요. 요거 제가 PDF로 드릴 테니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적 함수라고 하는 거, 목적 함수에 저 로지스틱 함수를 써서 판단을 할 건데 이거 여기는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네요. 이 목적 함수를 가지고 모델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정의한 게 목적 함수거든요. 이 목적 함수를 지금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P에서 Y 진짜 값, 이 확률 값과 Y 값을 빼서 제곱을 한 것을 n분의 1로 나눠준 거. 여기 지금 m개니까 평균해서 2로 해준 거는 아마 이거를 미분시키기 때문에 상수해주기 해서 2분의 1로 한 것 같아요. 요렇게 놓고 학습을 시키는 거죠. 학습을 시키면서 최적화하기, 그 숫자가 차이가 점점 적어지게끔 만들겠다라고 처음에 제시를 했는데 보통 이렇게 설계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가 없도록 이렇게 모델을 제시하는데 지금 위에서 말한 이 로지스틱 함수를 썼을 때는 얘는 1이냐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하는 요거를 씁니다. 크로스 엔트로피를 쓴 거예요. 이거 설명하기는 어렵고 쓴 겁니다. 네.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의 함수를 쓴 거고 요거에 대한 설명은 여기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셰넌의 정보 이론에서부터 나왔고 거기서 뭐 정보량은 비트로 표현되면서 이렇게 표현된다. 뭐 쭉쭉쭉쭉 나옵니다. 여기서 쓴 거예요. 요거를 쓴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면 이걸 계산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좋다. 계산이 많지도 않으니까. 뭐 숫자가 더 작으니까 이럴 거겠죠. 그리고 이 학습할 때는 정규화를 통해서 과학습을 피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이렇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규화 방법으로 L2 놈을 썼어요. 요거를 붙였어요. 위에 식에서 요걸 붙였어요. 이렇게 써서 목적 함수로 얘를 놓고 요걸 가지고서 그 잘 분류할 때까지 저 L의 값이 최소화가 될 때까지 계속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머신러닝이 딥러닝은 아니고요. 여기까지는. 왜냐면 로지스틱 회귀를 썼으니까. 요거 가지고 한 값을 가지고 이제 이 세타 값을 구했다고 치면 그걸 가지고 문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0과 1로 나눈다고 했는데 우리는 인문과 경제와 과학이라고는 세 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중 클래스일 때는 인문이냐 아니냐, 아닌 거에서 경제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가면서 이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로지스틱 회계 가지고 이제 분류를 하게 됐습니다. 뭐 여기 부분을 구현하지는 않았어요. 구현하지는 않았고 앞에 형태소 분석만 제가 같이 따라해서 해봤고 실제 이 책에서도 형태소 부분만 좀 코드가 돼 있고 여기 두 개는 여기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그 글에 대한 특징을 12800 차원의 벡터 공간의 표현, 12800개의 단어가 되겠죠. 예, 요거를 벡터 공간에 표현해서 TF-IDF로 가중치를 적용하고 이 글의 카테고리 판별을 위해서 로지스틱 회계를 적용했다. 해서 마지막에 얘는 인문 쪽의 글이다. 얘는 경제 쪽의 글이다. 과학 쪽의 글이다를 판명할 수 있다. 라고 한 겁니다. 이제 완성된 모델을 평가했는데 이게 마지막이에요. 위에서 뭐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설명이 잘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넘어왔는데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문서들이 여러 개가 있고요. 요 문서들을 쭉 집어넣어서 특징 추출기가 얘를 통해서 이 벡터를 구했어요. TF-IDF 벡터를 구했어요. 요걸 가지고 카테고리 판결을 하는 것을 우리가 구했어요. 그래서 판단을 했죠. 요런 과정에서 그러면 이 판별기가 판단을 했을 때 이 앞에까지는 정해진 거고 얘가 이제 학습해서 만든 거잖아요. 요 판별기가 얼마나 잘 됐느냐 이거를 평가를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야 개선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나누는 홀드아웃 교차 검증 팁을 시도합니다. 80%의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쓰고 20% 데이터는 테스트 데이터로 써서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봤던 이 프리시즌, 리콜, F밸류 이런 거 써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정밀도는 예측 파지티만 가지고 계산하는 거고 재현율은 실제 파지티만 가지고 계산하고 F밸류는 이렇게 계산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성능 평가를 해봤어요. 위에 있는 거 가지고 해봤더니 인문 쪽에 아까 20%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집어넣었더니 정밀도, 재현율, F값 이런 것들이 이렇게 숫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얘를 이제 혼동행렬로 표현한 것이 요건데 얘가 아니고요. 혼동행렬로 다시 표현한 거가 요건데 요거를 보면 사실은 인문 쪽에 많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얘는 경제나 과학 쪽으로도 잘못 인식하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지만 큰 숫자들은 이렇게 숫자가 나왔다 그러면 제대로 분류를 한 걸 겁니다. 그래서 이 평가를 바탕으로 그러면은 우리 모델이 잘 학습돼서 잘 분류하느냐 해서 수치가 나왔어요. 이 수치가 나왔을 때 이 숫자가 너무 작다. 그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야 돼요. 접근하면 여기 앞에서 봤던 요 그림 있죠? 요 그림. 그림에 있는 부분들이 다 우리가 개선의 포인트가 돼요. 테스트 데이터를 더 확보해야 되겠구나. 학습 데이터를 더 확보해야 되겠구나. 혹은 특징을 추출할 때 스토보드를 제거해야겠구나. 백오브 워즈 벡터를 잘 만들어야겠구나. TF-IDF에 가중치를 부여할 때
이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를 봐야겠구나. 그리고 이 로지스틱 회기에 학습을 또 얼마큼까지 시켜야 되는지, 과적합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도 같이 보면서 이 정밀도 재현율을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이 머신러닝 접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 이 TF-IDF로 로지스틱 회기로 하는 한 사례를 지금까지 이제 봤습니다. 지표를 뭘로 정하냐, 회기 모델이냐, 분류 모델이냐, 이런 것들도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회기 모델로 해서 1이냐 아니냐, 아닌 거에서 2냐 아니냐 이렇게 했고, 분류 모델은 1, 2, 3 중에 뭐냐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평가하는 것까지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지금 책에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최대한 책을 이해하면서 정리를 해서 발표를 드렸습니다.